지금 영국은 충격적인 논쟁이 한창입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런던 캠브리지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돌연 중국보다 한국이 오히려 더욱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의 활용도 더 잘하고 있다는 발언에 중국 관계자가 비웃음을 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은 이미 500년 전부터 자원을 중국보다 잘 활용했다는 증거에 얼굴이 빨개지며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중국인 교수가 왜 쫓겨나듯 나갔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항구 근처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는 제 삶의 일부였죠. 저는 한국 외교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국제해양법 연구를 위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외교관으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녔지만 외교 현장에서 느낀 한계와 의문들이 결국 저를 학문의 길로 이끌었고 지금은 한국의 해양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된 마음이 심했는데 박사 과정생으로는 이런 세계적 학술대회에 초청받는 일은 드문 일이라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잠시 뒤 세계에서 국제정치학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스탠포드대의 에드워드 스펜서 교수가 한 주제를 발표했어요. 국가 번영의 더 결정적인 요소는 자원인가, 바다인가? 그의 질문이 던져지자 회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는데 그의 영국 억양이 섞인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고 질문 자체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중국 국제전략연구소장인 리엔쥔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 대국이 항상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를 보십시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 베이징 대학교 박사과정생인 장하오가 거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도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덕분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했지만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자료를 꺼내며 천천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곧 제 안에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도 없고 광물 자원도 없는 작은 항구 도시국가입니다. 하지만 말라카 해협이라는 전략적 위치와 항구 기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물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면 번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조용해졌어요. 에드워드 교수의 눈빛에서 흥미로움이 느껴졌고 반면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김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의 사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드워드 교수가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발표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겨우 $100에 불과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나자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모였어요. 저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가 이룬 기적인데 이것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와 직결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반도 지도와 함께 해상 무역로가 표시됐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부산항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한국 수출의 99.6%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고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오가 비웃듯 손을 들었어요. 김 박사님, 한국이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죠. 그의 말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죠. 장웨이 박사님 말씀이 절반은 맞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인재와 혁신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의 교육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우리나라는 인구당 총생산량 대비 기업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에드워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고요. 리엔진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반면 자원은 소유할 수 있죠. 바다를 통한 번영은 결국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때 뒷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학자 안디 파르디가 손을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과 함께 회의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리엔진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통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다의 번영이 불확실해 군사력으로 통제하는 건가요?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는데 갑자기 학술적 논의가 현실 지정학 쟁점으로 확장된 순간이었고 중국 측 인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반면 에드워드 교수는 흥미롭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엔진 교수가 재빨리 발언권을 잡으며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여러 군사기지와 인공섬을 건설했고 또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번영은 결국 그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뚜렷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장하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통제한다는 개념 자체에 의문이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공해의 자유와 국제항행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라고 부는 곳도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발언에 리엔진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더 설득력 있게 논점을 전개하기 위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해상무역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바다길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점을 넘어 국제법과 질서에 기반한 해양 자유가 한국 번영의 핵심입니다. 지도 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선, 동남아시아를 향하는 선, 중동으로 이어지는 선 등 다양한 해상 루트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한국의 글로벌 연결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군사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다가 모두의 것이라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한국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하오가 비아냥거렸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바다를 차지하고 약한 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라고 말하는 도중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중석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필리핀 NGO 활동가 클라라 라모스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필리핀 해역을 침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이런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016년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당시 뉴스 영상을 띄웠는데 격렬하게 해경, 고속정을 들이받는 중국 어선과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해경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청중들의 숨소리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 해경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간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이 계속되었고 이는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공감을 표현했는데 아마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주변 청중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어획량 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정, 해경의 단속 강화와 장비 현대화,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계 보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장하오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박사님, 그 해역은 중국의 전통 어장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중국 어민들이 이용해온 곳이죠.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오르면서 여러 목소리가 뒤섞이기 시작했고 에드워드 교수는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을 준비했어요. 해양에서 역사적 권리라는 개념은 현대국제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유엔이 지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연안국에 200캐리까지의 자원 관할권을 부여합니다. 2016년 필리핀, 중국 중재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역사적 권리보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고, 동시에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을 시각화한 그림이 나타나 청중의 이해를 도왔죠. 바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엔진 교수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김 박사님, 해양 분쟁에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현실 정치의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모든 청중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제 답변은 명확해야 했습니다. 군사력은 억제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양 번영은 군사적 대결이 아닌 산업기술과 국제협력에서 나옵니다. 이 점을 한국의 해양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전경이 펼쳐졌는데 거대한 석유 운반 선박이 건조 중인 모습과 함께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37.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유조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를 통한 국가 번영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청중들이 숫자에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어서 다음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첨단 제품의 99%가 해상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도 결국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몽골은 천연자원의 부국임에도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 1인당 GDP 수준이 아직 1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죠. 슬라이드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여주는 지도와 함께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의 수출입 데이터가 표시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위치한 모습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엔진 교수가 손을 들며 질문했어요. 김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 해골력의 약세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바다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더 투자하지 않는 건가요? 이 질문에 에드워드 교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한국의 해골력이 약세라고 판단한 건가요? 단순히 군함의 숫자로 봤을 때야 한국이 열세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육군과 공군의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한다면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중국도 침범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군사력이 높습니다. 또한 21세기의 해양 패권은 단순한 군함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과 국제 신뢰로 결정됩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리에진 교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돌연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는 말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에드워드 교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친환경 선박과 해양 디지털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기술, 해양 디지털 트윈 등 미래 해양 산업의 선두에 있습니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앞서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오는 리엔진 교수의 복수를 하겠다는 듯 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손도 들지 않고 큰 소리로 질문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답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바다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는 자연스럽게 개방적 사고와 국제 협력에 익숙해진다. 이어서 말을 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온 세계적인 기업가 마이클 베일이었어요.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방금 개방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개방성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슨의 질문은 정확히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하려던 주제를 건드렸고 저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한 국가이며 현재 스마트 항만과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이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과 디지털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항만 관제 시스템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고 청중들이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에너지학자 루카 슈미트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과 한국의 디지털 해양 전략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중국과 디지털 패권에 관한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이내 진정을 찾고 돌아온 리엔진 교수는 눈을 좁히며 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철학에 있습니다. 바다가 그러하듯 디지털 세계도 본질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해양 전략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 표준 규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교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정보 차단 정책이 혁신과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대답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학술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학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될 때 혁신의 속도도 제한됩니다. 한국은 디지털 개방성을 통해 세계적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이를 해양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집중되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장 안에서 에드워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이제 모든 논쟁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듯 진지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원과 바다라는 주제로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자원, 빈국이 어떻게 바다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국가 번영의 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원인가, 바다인가?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저는 결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와 자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고립된 국가보다 자원이 부족해도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국가가 더 번영해왔습니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세 나라의 경제 성장 그래프와 함께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었어요. 바다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바다에 의존한 국가들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이며 도전이고 미래를 향한 열린 문입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리엔진 교수와 장하오의 얼굴에 어느새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 반응에 저도 놀랐지만 그보다 발표를 잘 끝마쳤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캠브리지 대학의 오래된 잔디밭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이클 베일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 옆에는 리엔진 교수와 장하오도 함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에서 저는 바다가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